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요, 진짜 오랜만에 새벽에 모시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에서 뵙는 거 되게 오랜만이죠. 네. 예, 지나가다가 이렇게 뵙고 할 맞습니다. 때마다 언제 박사님을 모실 수 있나 했는데 오늘입니다. 박사님 이게 이슈가 되게 많고 최근에 제가 이제 박사님 못 뵙는 동안 시장이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박사님은 이 올라와 있는 시장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거 좀 많이 올랐네. 지금 매크로 변수 보니까 조금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거기도 좀 종전 얘기 나오니까 괜찮아진 건가? 아니야. 지금 실적을 보고 가는 시즌인데 그렇게 보면은 여전히 더 가야지. 뭐 이런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 박사님은 어느 쪽 뷰를 조금 더 힘을 실어서 보고 계실까요? 실적 장세인데 좀 아주 보기 드문 실적 장세인 것 같아요. 보기 드문. 예, 아시겠지만 뭐 쏠림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실적 장세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은 미국 S&P 500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 10% 이상 올랐는데 EPS 조정은 꾸준히 일어났어요. 네. 1분기 실적만 해도 YY 27% 증가했는데 S&P 500의 EPS가 네. 그런데 지금 연초만 해도 한 13% 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는 27%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고 올해 전체 S&P 500의 기업 이익도 지금 20.6% 정도로 월가에서 전망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초에는 한 13%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1분기 정도에 굉장히 많은 실적 상향 조정이 있었고, 네.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 지금 100%가 올랐는데 4천에서 8천 넘었잖아요. 그런데 PR이 8.5배예요. 지금 우리나라 10년 평균이 10.5배, 신흥국 평균이 한 12배. 뭐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S&P 500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그 5개 종목의 올해 영업이익 기여도가 올해 추정치 기여도가 한 50% 돼요. 그런데 두 종목으로 압축하면 엔비디아와 알파벳이죠. 두 종목으로 압축하면 30%예요. 올해 전체 S&P 영업이익이 100이 증가한다면 5개 종목의 기여도는 50, 2개 종목은 30.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 증시는 5개 종목이 80, 70. 뭐 영업이익 비중은 아니고요. 영업이익 증가분의 네. 기여도가 기여도. 5개 종목이 뭐 현대차까지 뭐 이것저것 합쳐서 한 70%인데 2개 종목으로 줄이면 65%예요. 네. 그러니까 앞서 미국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쏠림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정 종목, 특정 섹터 중심으로 올라가는 게 합리적이긴 해요. 이익 기여도가 높고 아주 집중돼서 이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바다의 해협 같은 데도 이게 좁아지면 해협이 물살이 빨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게 불안한 거죠. S&P도 500개의 기둥이 버틸 때 하고 5개, 2개 기둥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하고 네.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외부 충격이 있다든지 뭐 기술적 피로도가 쌓인다든지 뭐 이러면 시장이 뭐 이렇게 확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뭐 더하죠. 이 쏠림이 더 심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적 장세, 실적에 기반한 합리적인 장세 다 맞는데 조금 쏠림이 크다 보니까 이게 불안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적응을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주식 시장을 한 20년 가까이 봤는데 이런 장이 있었나 싶은데 우리 박사님께서는 40년 가까이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장은
없었잖아요. 이렇게 쏠린 적은 없었던 것 그쵸. 같아요. 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쏠리는 게 우리가 항상 얘기한 게 뭐 닷컴 버블하고 항상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늘 하는데 그때의 닷컴 버블의 쏠림에 있어서는 무언가 숫자가 없었던 실체에 대해서 기대감만으로 쏠림이 있었다면 지금은 뭐 시장 자체만으로도 혹은 뭐 대표적인 두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봐도 그리고 실적을 봐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지금 아주 건실하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쏠리고 급하게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네. 버블이냐, 뭐 말씀 주셨듯이 그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말씀 주셨듯이 당시에는 2000년 3월이었죠. 닷컴 버블 붕괴 직전에 사람들이 많이 비교하는데 네. 사실 이런 비교는 뭐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도 네. 아니고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뭐 26년 전에 아주 인상적인 대단한 버블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제 비교를 하는데 그때 나스닥 100 PR이 100배였어요. 그리고 지금 S&P 500 그러니까 S&P 500을 자꾸 보는 것은 실적에 좀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테크 주식 S&P 500은 전체적으로 나스닥에 비해서 못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3월 닷컴 버블 붕괴 직전에 S&P 500에 테크, 뭐 IT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한 50% 이상 되는데 그들 종목들의 PR이 지금 한번 보실까요? 예, 지금 그때 당시에 PR이 요겁니다. 네. 예, 요 중간에 까만색입니다. 50배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IT 주가가 이게 10분의 1로 해가지고 1000이거든요. 네. 1000. 그런데 어닝이 20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까만색 PR은 선행 PR입니다. 50배입니다.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IT 주가가 702, 포워드 어닝이 이게 뭐 한 24배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이 차이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20인데 100이었으니까. 갭이. 네, 갭이. 지금은 24.4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르다. 이익의 비중도 IT 쪽에서의 시가총액 비중이 그때는 32%까지 37%까지 도달했는데 이익 비중은 지금이 그렇죠. 지금이 37%인데 32%고 당시는 그 당시는 이익 비중이 거의 뭐 18%? 네. 근데 시가총액 비중은 33% 지금하고 비슷하잖아요. 이 차이가 이제 퍼의 차이인 거죠. 이 차트를 딱 보고 나니까 다르다라는 거를 한눈에 그림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다릅니다. 달라서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네. 반도체도 지금 S&P 500에서 17% 정도, 16% 정도 시총 비중과 이익 비중이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 너 잘났다예요. 네. 아니 그래 너 잘났다가 약간 네. 이제 비아냥되는 게 아니라 그래 정말 너 잘났구나. 예, 인정을 한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구나 하고 이게 납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AI라든지 혹은 반도체라든지 CPU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 것은 알겠는데 네. 갑자기 무너질 일은 없냐. 그리고 이 사이클의 성격이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올라도 데이터 센터 계속 투자하는 거 맞아? 뭐 그런 사이클의 성격, 질적인 평가, 사이클이 업앤다운이 극단적인 거 아니야 혹시? 네. 내년에 얘네들 적자 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불안한 거죠. 이게 지금은 뭐 12개월 포워드 뭐 EPS 좋다 이거죠.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인정. 그런데 내년은 어떤데? 내년에는 급락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젠순왕 입에서도 네. 나오고,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AMD 이사수 CEO 입에서도 나오고, 네. 오히려 더 갔대. CPU가 반도체가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좀 할 말을 잊은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CEO들도 대표들도 계속 뭔가 투자를 하고 관련한 산업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숫자로 분석을 하는 IB 쪽에서도 지난주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UBS도 그렇고 최근 이제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우리는 사실 내년도 전망까지만 봐도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는데 그 내후년까지 전망을 하는 그 숫자들을 보면은 지금의 이러한 주가의 상승이 결코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닷컴 버블이랑 비교하면 몇 분 응선 와 있니? 뭐 이렇게 어디 와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와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예요? 저는 뭐 98년 정도인 것 같아요. 98년 예. 정도라면 어느 정도죠? 98년이 나스닥이 5,100에서 이제 무너졌는데 네. 한 1,100 정도, 1,000 조금 넘은 상태가 98년입니다. 98년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네. 나스닥이 4배 올랐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시스코 시스템즈가 7배 올랐습니다. 네. 98년부터 닷컴 버블 붕괴 직전까지. 네. 우리나라도 코스닥이 98년부터 4배가 올랐어요. 네. 그리고 SK텔레콤이 7배가 올랐습니다. 네. 98년부터. 그게 닷컴 버블이에요. 근데 98년 정도의 밸류에이션과 지금 비슷한 이유는 앞서 보여드렸던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혹은 그 당시에 주도주의 밸류에이션이 98년 정도랑 좀 비슷하다. 98년 한 3월 정도랑 비슷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4배, 5배 오르겠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이번에도 거품으로 무조건 간다라고 누가 다 장담합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98년에 멈췄다면 닷컴 버블이라는 용어는 인류 역사상 없었죠. 그렇죠. 예, 그냥 약간 과열된 증시, 약간 흥분된 증시, 뭐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역사가 반복될 거냐? 기어코 거품을 만들고야 말 거냐? 아니면 이번에는 거품을 만들기 직전에 꺾일 거냐? 지금부터 어느 시점에선가? 이거는 모르죠. 역사가 꼭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게 거품이라는 단어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뭐 관련한 산업에 있어서의 확장과 그에 따른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무조건 이제 거품으로 보진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일부 드는 게 진짜 건강하게 지금 물론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이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담스럽겠지만 올라와서 그 다음에 폭락이 아닌 뭐 건강한 기간 조정 네. 그리고 확실하게 실적이 찍히는 뭐 숫자들을 보면서 이게 레벨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뭐 저는 희망 섞인 전망인가요? 거품의 정의가 뭐 네. 일단은 밸류에이션이겠죠.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 누가 더 이상 사줄 수 없는. 네. 그렇지만 뭐 또 다른 조건이라기보다는 특징 중에 하나는 속도거든요. 속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아까 98년 정도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게 무리하진 않다. 오늘 말씀드린 네, 내용이. 네. 하지만 속도 면에서는 조금 지나친 면이 있다. 속도에 있어서. 네,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 조정이 빈번하겠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 그 조정은 거품 레벨에서의 조정이 아니라면 만약에 이제 98년이 맞다면 거품은 아니잖아요. 지금 S&P 500 PR이 21배인데 20년 평균이 16배니까 지금은 거품이야. 네. 5배나 4배나 높잖아.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지금 주도주는 요즘에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이 9배, 10배잖아요. 포드 PR이.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22배밖에 안 되잖아요. 네. 당시는 시스코 뭐 썬마이크로 시스템 120배, 140배였다고요? 2000년 3월에. 그러니까 엔비디아 마이크론 9배, 21배는 그건 거품이야. 너무 싸죠. 이 거품이 되려면 마이크론이 내년에 이익이 박살나야 됩니다. 엔비디아도 박살나야 되고. 네. 그래야 거품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품이 아니니까 조정은 크지 않겠네, 없겠네. 그건 아니죠. 속도가 빠르면 이게 주식시장도 일종의 열차잖아요. 레일이 처음에 설계될 때 시속 KTX 한 300km만 달리게 설계해 놨는데 400km 달리면 탈선하죠. 멈춰 쓰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5월 15일
그때 나스닥 저기 뭐 그 반도체 지수 한 70% 올랐잖아요. 네. 6주간. 그리고 확 조정 받았잖아요. 이제 이런 거죠. 코스피도 12% 빠졌고 4거래일 만에. 이제 이런 조정이 결국에는 그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5월 중순에 있었던 매크로발. 기술적 조정에서 근데 매크로발이 이제 핑계를 댄 거죠. 네. 채권 자경단 이러면서 아. 금리가 튀니까 너 잘 만났다 그러면서 그냥 빠진 거잖아요. 근데 사실 금리 때문에 빠졌을까? 물론 뭐 금리가 트리거가 촉매가 된 건 맞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핑계예요. 과속이 원래 본질이고 그래서 매크로 지표를 안 볼 수가 없는 게 매크로가 좀 불안정하거나 뭔가 있으면 이 기둥이 약하다기보다는 기둥이 몇 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충격이 한 가면 번씩. 뭐 금리가 튀거나 네. 뭐 무슨 일이 있거나 네. 뭐 유가가 폭등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주가가 아주 허무하게 아주 단기간에 짧게 뭐 일주일에 뭐 10% 빠진다든지 15% 빠진다든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락에 있어서 사실 그때 매크로 변수 유가와 금리 그게 이제 전쟁으로 말미암은 변수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또 김한진 박사님께서 그걸 두고도 매크로 때문이라는 것은 핑계다. 조정을 받을 만한 자리에서 기술적인 조정을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그 핑계거리가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그런 또 궁금증이 생기네요. 최근에 이제 전쟁이 거의 이제 종전 수순으로 밟고 있잖아요. 물론 네. 계속 뭐 아니다. 뭐 지금 보니까 아침에는 이란의 그 대통령이 사임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그래요?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종전 협상이 되고 나면 유가가 뭐 빠르진 않겠지만 결국 계속해서 좀 안정세를 찾고 금리가 좀 그렇게 된다면 내려가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반기에 지금 예상을 하는 경로인데 근데 여기서 또 우리나라나 미국에서는 금리에 대한 인상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박사님은 어떻게 좀 하반기를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매크로 전체적인 상황은 시장에 조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흐름을 조금 긴 호흡에서 보면 네. 재작년 2024년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8이었거든요. 그리고 2024년에 물가가 CPI가 2.5%였어요. 네. 2024년을 기점으로 성장률은 그때부터 이제 낮아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물가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리도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올라갔지만 2024년부터는 이제 4%대에 정착을 해요. 네. 연평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2025년부터 매크로의 질은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시장에 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성장률은 계속 낮아져서 지금 올해 아마 한 1.9, 2.0 정도 예상을 저는 하고 있는데 2024년에 2.8에 비하면 계속 낮아지는 거죠. 근데 물가는 성장률이 낮아지면 물가가 낮아져야 되는데 2024년 2.5%를 바닥으로 2025년에는 2.7 그리고 2.9 지금 일본 얼마 전에 3.8 찍었잖아요. 조금 유가가 내려와도 3.5. 그러면 2024년에 비해서 2.5에서 3.5 100bp 올라간 거예요. CPI가. 금리도 2024년에 금리가 4.2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4%대 금리라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4%대 금리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근데 성장률이 낮아지면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같이 오히려 금리는 올라가는 분위기거든요. 이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미국이 돈을 많이 풀고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또 트럼프 감세 법안이 계속 워킹되고 있고 그리고 회사채가 작년 대비 하이퍼스케일러들 작년 같은 경우만 280억 불밖에 안 찍었어요. 올해 1,200억, 200억 불입니다. 280억 불에서. 네. 좀 더 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만 지금 회사채를 찍었냐. 온갖 군데 다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회사채도 발행량이 늘고 국가도 늘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 구조가 안 좋아졌어요. 민간 비중이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외국인, 미국 입장에서 외국인은 외국의 연기금이라든지 국부펀드, 근데 이런 비중이 계속 줄고 있고 금을 계속 사면서 미국 국채를 줄이고 있거든요. 한 10년간, 한 15년간. 그리고 국채 보유 비중이 민간 비중이 지금 40%에서 60%로 늘었어요. 그렇게나 많이 네, 그 사람들이 잘 안 보는데 미국 전체 국가 부채 그 발행된 국채 중에 민간 비중이 늘었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헤지 펀드, 뮤추얼 펀드, 또 개인 이렇게 늘어가지고 네. 그게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의 비중을 지금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도 회사채를 많이 찍고 또 국채 구조도 조금 불안정하고 이러면서 금리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어쨌거나 유가가 안정돼도 물가가 내려올까 연준 위원들이 좀 고민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고민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그 크리스토퍼 월러도 그렇잖아요. 이게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유가 문제가 일시적 현상인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때다. 그 얘기는 이게 조금 고금리, 고물가가 조금 노말이 되는 것 같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가가 내려와도 조금 시원스럽게 내려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상 네. 재고도 뭐 조금 비축류가 많이 줄었죠, 지금 미국에서. 호르무즈가 바로 뚫리면 사람들이 전략 비축류 다시 채워야 되죠. 그렇죠. 또 민간의 재고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다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유가가 잘 안 떨어져요. 수요가 많아지는 네. 상황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가가 천천히 떨어지는 걸 가정하면 네. 올해 CPI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연준의 통화 정책도 안 올리면 다행이다. 네. 일단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겠죠. 지켜보다 보면 올해 다 가요. 그러면 지금 사실 고금리의 고착화, 뭐 물가의 고물가의 고착화가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 우리 매크로 환경의 주변에 있다면 말씀하셨던 정말 변동성 큰 시장이 하반기에 연출되면서 그런 매크로 변수들이 한 번씩 시장의 빌미가 되는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겠네요. 네, 그 레벨은 밸류에이션은 과도하지 않을지라도 네. 이렇게 쏠림 현상이 주는 증시의 숙명적인 변동성 이게 뒤따를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매크로가 그 춤을 추면서 거기에 이제 촉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시장이 올해 뭐 꼭지어서 뭐 고점이라서 하락한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결국에는 빠른 속도로 올라온 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이 변동성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좀 염두를 해두고 감당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가늠해 보면서 지금 시장에 뛰어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 깜짝 놀라서 약간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뭐 투자의 스타일이 그런 변동성을 아주 혐오하는 그런 분들은 네. 되게 조금 무섭죠? 이렇게 시장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고 네. 오히려 그런 스릴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아주 반겨요 그 변동성을. 와 네, 내려왔어. 뭐 사야지. 프로 트레이더죠. 그런 분들은 이게 지수를 뭐 늘려서 먹는다 그러는데 네. 이게 펴서 먹는다. 아주 뭐 더 이렇게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은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과도하지 않으니 이거는 다시 올라가기 위한 열시킴이지 네. 본격적인 대세 하락은 아직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떨어지면 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는지는 투자의 스타일, 투자 태도에 달려 있다에 따라 다르다. 환율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이 지금 1,500원 시대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예전 같았으면은 엄청난 문제로 계속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될 이슈잖아요.
근데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이제 뭐 얘기도 안 해요. 네, 이거 괜찮은 거예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괜찮은 거예요, 박사님? 참 뭐 이런 괜찮다고 보기는 어렵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대만, 일본, 한국 똑같은 문제거든요. 네. 1년 전 대비 대만, 일본, 한국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10%씩 절하됐어요. 환율이. 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한테 삥 뜯기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해야만 되는 그쵸. 그러한 그 운명을 갖고 있는 나라고, 또 한 가지는 전쟁 이후에 조금 우리가 부각된 거지만 자원의 대외 의존율이 굉장히 낮은 국가예요. 그리고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고,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환율 시장에서도 동조화 현상을 만들고 있고요. 네. 똑같이 한 10%, 12%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떨어졌지만 뭐 거의 도찐개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이 약한 것은 이제 그런 구조적인 요인,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이유고요. 그 얘기인즉슨 환율이 잘 안 내려올 거라는 거죠. 이 요인 때문에 환율이 올랐으니 이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미국이 투자 안 해도 돼. 우리나라 뭐 에너지 구조, 자급도가 뭐 바뀌지 않는 한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는 문제니까. 하지만 여기 이제 플러스 뭐 약간 택티컬한 이런 부분도 있는데, 뭐 연관된 부분이지만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출로 번 돈을 원화로 환전을 잘 안 해요.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외화 예금 상태로 있든지 아니면 해외에 그냥 달러 형태로 지금 뭐 홀딩하고 있든지, 왜냐하면 다시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쨌든 리밸런싱이든 뭐 어쨌든 뭐 코스피에서 팔면 옛날에는 머물렀거든요. 지금은 이제 환전해서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시장에서 1년간 너무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조금 그 비중을 조정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원화를 이제 환전해서 달러를 환전해서 나갑니다. 네. 이런 기타 등등의 요인들이 예전에는 좀 못 보던 현상이죠. 지금 그러면 환율도 계속 높은 수준의 달러 환율이 고착화, 지금 금리도 고금리의 고착화, 물가도 고물가의 고착화 이렇게 된다면 하반기에 오히려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게 뭐 늘 그래 왔잖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박사님께서 보시는 이거 어느 정도 수준을 돌파하거나 요거 좀 요 숫자 보이면은 이건 좀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라고 생각하는 뭐 기준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뭐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지, 네.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이 발언하는 게 서비스 물가와 기대 물가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얘기인데 서비스 물가와 기대 물가가 계속 조금 높게 찍히면 시장이 약간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이제 꺾이지 않으면.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좀 주가가 급등한 다음에 그런 지표가 나오면 시장이 흔들릴 겁니다. 서비스 물가와 기대 물가. 네. 기대 물가가 지금 조금 계속 높게 찍히고 있습니다. 1년, 5년 기대 물가가. 네. 그리고 금리대로 따지면은 뭐 딱히 계량적으로 그렇게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불편합니다만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우리가 투자의 잣대를 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4.5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4.5, 이번에도 이제 4.5 살짝 넘었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그러면 괜찮은데 1차 허들을 저는 4.75라고 봅니다. 7호. 네, 그거는 이제 4.75를 넘어가면 5%를 향해서 던지는 세력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채권을. 네. 그래서 4.75를 이제가 뚫리면 위로 한 5%는 이제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4.7을 넘으면 시장이 좀 조정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 허들은 이제 5%입니다. 네. 5%를 이제 뭐 확실하게 뚫었다. 이러면 이게 우리가 모르는 훨씬 더 강력한 인플레이션 요인이 시장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의 흐름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채 10년물이 5% 넘어가면 시장이 조금은 몇 달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좀 우리가 시장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국채 금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 시장에 있어서 뭐 하락의 빌미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하반기에도 분명히 이거는 매크로 환경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변수로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고요. 시장 가파르게 오른 것은 또 속도가 빨랐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반기에는 변동성이 꽤 있을 시장도 한번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서 참 아쉽지만 이만 보내드려야겠네요. 글로벌 인터뷰는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는데요. 대주식의 시대. 과연 이 섹터는 지금이 고점일까요? 아니면 더 올라갈까요? 이러한 정보가 진짜 요즘에 많이 넘치는데 여기에서 핵심만 그리고 정말 맞는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또 누구일까요? 그런 분들을 꼽아서 모아서 저희가 6분과 함께 진짜 투자의 지혜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멤버십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 1%의 가르침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계시죠? 혹시 뭔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우리 박병찬 이사님, 그리고 박병찬 대표님, 이선우 대표님, 김장렬 본부장님, 차영수 소장님, 그리고 장우진 대표, 박명석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내용들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